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여기는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입니다. 꿈 가득하고 열정 가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열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만의 인생이란 링 위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 링 위에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멍도 들기도 하고요, 또 상처도 입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이겨가지고 그 승리의 기쁨을 또 맛보면서 누리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인생이란 그 링 위에서는 나는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거, 이게 모두의 공통점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챔피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이 분은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똑바로 일하네! 잠깐! 자, 안녕하십니까? 육체파 창정 지식근로자, 줄여서 육창근 김남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몰라요. 왠지 아세요? 자, 저는 아주 희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라고 한 겁니다. 네. 자, 제가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약 2,000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법질 서술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 역시나 많은 숫자죠. 근데 저란 사람, 현역 프로레슬링 선수가 얼마나 희귀한 존재인지 천연 기념물이랑 비교를 해봐도 저는 아주 희귀한 존재입니다. 네, 지리산에 있는 이 반달가슴곰, 이 반달가슴곰의 숫자가 30마리라고 하는데, 저 같은 현역 프로레슬링 선수는 우리나라에 겨우 12명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MBC 가가지고 강연 들어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왔는데, 지리산에 있는 반달가슴곰보다 더 희귀한 존재가 나와서 강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자, 먼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는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강생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자, 한번 프라이팬 갖고 와보세요. 이거 진짜 한번 만져봐. 자, 만져보세요. 네, 프라이팬이죠? 제가 얼마나 힘세고 무서우냐면은 이 프라이팬을 이건 좀 힘들다. 자, 여러분들, 제 강연 중에 졸았다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스튜디오에서 저랑 이야기를 했던 저희 뒤에 계신 이관열 아나운서께서 우리 소중한 학생들을 맞게 할 수는 없다. 만약에 강사님의 이 마음이 언짢아진다면 학생들이 아니라 저를 대신 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안전은 저기 계신 아나운서 분께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게임하고 자도 돼, 괜찮아. 대신에 우리 이관열 아나운서께서 임금병어로 실력을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협조에 달려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링 위에 있는 저의 모습인데요. 잘생겼죠? 네! 오늘 강연 이걸로 끝이에요. 자, 링 위에 있는 저의 모습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악역 프로레슬러,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악수를 청한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상대 선수의 따개를 때리죠. 그러다 결국 선형 레슬링 선수의 응징을 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악역을 할까요? 제가 나쁜 놈을 하는 이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뒤에 계신 아나운서 분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악역을 할까요? 얼굴이요. 자,
아나운서님, 원포인트 획득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악역을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선형 레슬링 선수들이 갖고 있는 스펙에 비하면 저는 그야말로 작고 귀여운 햄스터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삥삥. 저 그걸 또 할 줄 알아요. 하지마, 하지마. 할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1 더하기 1은 이쪽이 좋구나, 반응이. 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고 귀여운 존재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헐크 호간 얼티밋 워리어라고 해서 현역 시절 엄청난 파워를 자랑했던 분이고요. 또 이분은 이양표 회장님, 저의 스승님이신데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환갑 때였습니다. 환갑. 예, 그런데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력 검증에서 27살 현역 프로야구 선수 체력이 나왔고요. 저도 이분이랑 스파링하다가 저 넓은 가슴에 파묻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감하겠지만,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쓸데없는 죽음, 60대 남자 품에서 죽는 거죠. 네. 진짜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필사적 기술을 걸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화면 왼편에 있는 분은 자이언트 커간이라고 해서 영화 300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랑 저를 비교해 보니까 이분은 미국 WWF 챔피언도 지냈던 분인데요. 저는 그야말로 시골의 훌륭한 초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분은 영화 300에서 괴물로 나오게 됐었고, 네, 그리고 영화 퍼시픽님에서 러시안 파일럿으로 등장하게 됐었는데요. 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야말로 작고 귀여운 존재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의자로 사람을 내려치거나 아니면 이거 체어샷 하는 장면인데요. 자, 김민호 선수에게 제가 철제 의자로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미미양과 오해 홍차 3호라고 해서 야구 배트에다가 못을 받고 같이 철조망을 두는 거예요. 이런 악역을 하는 거죠. 나쁜 놈. 네, 오늘 갖고 왔어요. 오늘 갖고 왔고, 여러분들의 수강 태도가 좋지 않으면 저 야구 배트로 아나운서님을 공격할 겁니다. 네, 울산 MBC의 야심작 에듀 콘서트는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협조에 달려 있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계속했죠. 나는 스펙이 별로라서 악당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언니, 누나, 형, 오빠 이런 분들, 대학교 다니신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스펙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야, 너는 학벌 스펙이 좋으니까 좋은 회사 가겠다. 아니면 너는 진짜 외모적 스펙이 되니까 연예인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펙이란 단어의 의미가 궁금해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영어 사전에는 설명서 사양 너무나 간단하게 단어 2개라만 나와 있는 거죠.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펙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연관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영어로 카스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카스펙은요, 뭐냐면은 그 언어는 개념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면은 진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카스펙을 입력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카스펙을 입력하면은 자동차, 기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엔진 출력 그래프, 재원표, 뭐 설계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한번 한글로 자동차 스펙이라고 입력을 해봤어요. 한글로 자동차 스펙.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검색 결과가 나오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기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 빨간 동그라미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빨간 동그라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바로 자동차회사 합격자 스펙이 나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계열사명, 학교, 학과, 학점, 뭐 토익 이런 점수들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 회사 합격하신 분들의 스펙들이 쭉 나오고 있죠. 원래 스펙이란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이거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아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말을 사람한테 쓰게 됐을까? 정말 소름이 돋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졸업에 학점이 4.5 만점에 4.4에 토익이 980이래요. 공부 너무 잘하죠. 이런 분은 그냥 고시나 행시를 보지 왜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해서 사람 열을 받게 하는지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 바로 이런 이종 격투기 경기장이 될 텐데요. 이 경기장에서 두 명의 파이터가 싸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스펙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힘을 이야기하셨는데 격투기는 기본적으로 체급을 맞춥니다. 자, 여기서 나오시는 분, 다음 페이지. 자, 추성훈 선수. 추성훈 선수는 웰터급이죠. 77kg 체급을 맞추게 돼 있고 같은 체급끼리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힘이 비슷해요. 또한 기술도 비슷한 선수에게 붙이는데요. 유일하게 공평하게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팔 길이, 리치입니다. 팔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짧으면 짧을수록 불리한데요. 네, 나오세요. 예, 누구 있겠어요? 자, 여기 우리 서희영 학생이랑 저랑 자 이제 시합을 하게 너무 자 서 있어, 똑바로 서 있어. 자 서희영 학생이랑 저랑 시합을 하게 됐어요. 지난번 할까요? 네. 아니요. 진짜? 아니요. 자, 제가 시합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울산 MBC에서 오늘 출연료만 받기로 하고 출전서는 안 받았기 때문에 공짜 시합은 안 되고요. 팔 길이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서희영 학생이 한번 팔을 뻗어보세요. 자, 주먹을 쥐고. 자, 이 거리가 뭐냐면 바로 힘을 주시고 이 거리가 바로 우리 서희영 학생의 공격 가는 거리 리치입니다. 자, 상대방과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치 안으로 상대를 끌어들이거나 본인이 나가야겠죠. 그럼 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럼 한 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안전 걸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서희영 학생 얼굴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한번 뻗어보세요. 네, 안 닿게 되는 거죠. 또한 레슬링 싸움을 할 때도 저는 좀 더 강하게 싸잡으면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 한번 저를 잡아보세요. 네. 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이런 것처럼 단 몇 센치의 차이 때문에 누구는 불리하고 누구는 유리하고 스펙이란 거?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스펙으로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송국 PD가 됐어요. 드라마 제작자가 돼서 드라마를 만들게 됐는데 두 명의 남자 주인공 후보가 올라올 겁니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먼저 드라마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드라마는 여자 주인공이 의사예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사막의 나라로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남자 특수부대원과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남자는 키 크고 우수해 젖은 눈동자, 창백한 피부, 그러면서도 내 여자에게는 따뜻한, 또 입에 볼펜을 물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소탈한 성품의 사나이죠. 자, 이 역을 할 사람이 바로 두 명의 후보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송중기 아저씨랑 김남훈 오빠 두 명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박수로 정해볼게요. 자, 유시진 대위 역할 송중기가 좋다. 박수 한번 쳐보시죠. 자, 김남훈이 좋다. 박수 한번 쳐보시죠. 우리 그래,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의리로 살아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의리가 고맙긴 한데 남자 주인공 송중기 씨가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주인공이 되면 PPL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레이저 스코프 이거 하면,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해놓고 키스를 하면 그게 납치지. 네. 송중기 씨는 입에 볼펜을 물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생겼고, 김남훈은 자전거를 입에 물고 볼펜으로 사람 찌르게 생겼죠. 네. 저 아버님이 저는 이제 평택 사시는데 예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야, 남훈아, 송중기가 중국에서 대박 났대. 너도 중국 진출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너 잘생겼잖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와 송중기 사이에는 65,500가지 다른 점이 있고요. 제가 송중기 닮았으면 저 아빠 아들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송중기 같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유진 학생이 저를 보고 다시 태어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요, 일단 죽으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저보고 다시 태어나라고 했는데 그게 정답 맞습니다. 뭐냐면 꽃미남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작고 머리가 일단 작아야 되고 얼굴이 작아야 되는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헬멧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쓰는 헬멧은
동양 최대 사이즈 4X 라지 헬멧을 쓰는데요. 사실 저는 얼굴로 치자면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화면 왼편에 있는 사진, 여러분들 몇 살이죠? 자, 화면 왼편에 있는 저 사진이 바로 김남훈 17살 때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33살. 그 지금은 43살이에요. 예. 잠깐만. 아, 박수는 고마운데 얘들아, 여기서 왜 아저씨한테 박수를 쳐? 이 박수의 의미가 뭐야? 용기를 내서 살아라? 에? 갑자기 세상에 이런 일이 분위기가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저는 얼굴은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곱씹어 보죠. 자, 뭐냐면 격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좋아야 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스펙이 좋아야 합니다. 뭐야, 세상 모든 거 다 스펙이 있어야 되네. 자, 그러면 스펙이란 단어를 사람한테 쓰면서까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거, 또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내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내가 그런 스펙이 없어. 그러면 난 어차피 스펙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실망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남훈은 격투기 해설자가 되고 싶었다.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UFC 그리고 프로레슬링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해설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런 스펙이 없었거든요. 올림픽에 나갔거나 뭐 챔피언 벨트 허리에 감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마니아로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에 서류를 냈는데 단 한 번도 통과가 안 됐어요. 왜냐? 그런 스펙이 없으니까. 자, 그러다가 2007년이 됐을 때 작전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격투기에 대해서 재밌는 동영상 UCC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가면 방송국에 있는 PD나 작가가 나를 알게 되지 않을까? 이른바 UCC 마케팅을 한번 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 뭐냐면 바로 로우킥의 비밀, 격투기 완전 정복 시리즈인데요. 자, 여러분들 로우킥 아세요? 네. 자, 상대 하체를 걷어차는 킥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아파 보이다만 실제는 꽤 아픈 기술이고요. 자, 우리 아까 저보고 환생하라고 했던 유진 학생을 상대로 해서 로우킥을 차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만든 영상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킥의 비밀. 격투기 완전 정복. 로우킥의 비밀. 로우킥. 상대의 하체를 공격하는 발차기로 겉으로 보기에 파괴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다. 맞아보자. 실제로 맞아보자. 로우킥이 어떤 기술이죠? 예, 로우킥이란 그 허벅지, 무릎 위쪽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킥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지만 예금처럼 계속 적립하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데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킥입니다. 예. 와, 지금 김남훈 씨 이렇게 맡고 계신데 좀 예.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다리 마비될 겁니다. 다리가 빨갛게 됐네요. 예. 괜찮으세요? 아니요. 당신이 맞아봐. 많이 마셔가지고 여기 혈관이 부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 아마 까맣게 되면서 멍이 들 것 같습니다. 혈관이 완전 튀어나왔어요. 그럼 근육도 좀 부은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이게 없잖아요. 이쪽은 없잖아요. 무슨 고기 드시고? 이쪽은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왔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비참해서 네, 맞습니다. 자, 실제로 로우킥은 엄청나게 위험한 기술이고요. 제가 이 기술, 이 영상을 통해서 알리려고 했던 정보는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김남훈은 언변이 좋다. 두 번째, 김남훈은 격투를 잘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 동영상은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면서 최고의 인기 컨텐츠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2007년 7월 중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당시에 UFC를 중계하던 그 케이블 방송국이라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을 개편이 있는데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던 거죠. 저는 그 주 일요일 날 분당에 있는 방송국에서 6명과 함께 오디션을 받고 3일 뒤에 합격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스펙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분노에 빠지지 마시고 어떠한 형태든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노력을 전시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저씨 자랑 잠깐만 더 해볼게요. 김나무는 자기 프로 홍보하고 싶다. 이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MBC에서 라디오 DJ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저의 경쟁 DJ가 누구였냐?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내가 문희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자, MBC가 자랑하는 종합방송 멀티맨 김남은의 월드넷 영퍼 FM 95.9 매일 밤 9시 30분부터 포스터 2장을 인쇄해서 백화점 쇼핑백에 앞뒤로 붙인 다음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왜냐? 저걸 보고 사람들이 한번 보고 웃고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고 그때 이제 컬러 메일이라고 했죠. 또 미니홈피에 올리면은 내 라디오를 듣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한 끝에 드디어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고요. 제 라디오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가을 개편 역사상 최악의 청취율 하락을 보여주면서 바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저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능력이 그때 생겼고 저는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저가형 무인양품 방송인 김남은입니다. 봄 개편 앞두는 시기 참신하면서 매력적인 진행자를 원하신다면 김남은이 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직접적으로 막 어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DJ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YTN에서 10년 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진행자가 되니까 프로레슬러 김훈남이 국내 최초로 제가 훈남인 건 맞는데 이름을 김훈남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꿈 있죠? 목표 있죠? 말하세요. 사람은요 살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입 밖으로 꺼내야 돼요. 꺼내서 자기가 많이 듣고 또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선생님들, 선배님들, 뭐 친구들이 들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꿈은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랑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올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걷고 싶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 시합을 하다가 링에서 거꾸로 떨어진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었다고 해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진짜. 그 로프가 있으면 세 가닥이 있잖아요. 그 세 가닥이 있는데 어느 날 로프가 헐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로프 반동 괜찮았고 두 번째 로프 반동 괜찮았고 세 번째 로프 반동을 하는데 맨 위에 있는 로프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여기 조명 있죠. 이 정도 높이에서 장외 시멘트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정수리 떨어졌으면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을 텐데 뒷목으로 떨어지면서 좀 충격이 상쇄가 됐어요. 일단 링 위로 올라와서 컴온! 자세를 잡았는데 발끝으로 전기가 찌릿찌릿 3번 정도 오면서 사람이 슬로우 비디오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링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만져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엿됐다. 이렇게 외치고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죠. 자,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 보시는 것처럼 목뼈가 있고 그 안에 신경이 지나다니는데 이 신경이 끊어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간 펴지겠지만 언제 펴질지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하반신 마비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너무 끔찍했어요.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제 몸무게도 110, 120, 130 계속 커졌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대소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냄새가 퍼지고 오물이 막 등 위로 타고 올라오는데 저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식사를 해주시길래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제 손에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30 넘어서 아빠 손 붙잡고 자는 것도 독특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누워서 아빠 손을 붙잡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어서서 안아드리고 싶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효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햄버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햄버거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한 입,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배고플 배는 언제나 고픈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햄버거는요, 이러면 안 돼. 먼저 뜨거운 감자튀김을 입에 넣으세요. 엄청나게 뜨겁죠. 그 상태에서 콜라를 쭉 빨면 머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 고통의 투타치 상태에서 햄버거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예요. 원래 햄버거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 햄버거를 사다 주긴 하지만은 정말 다 식어 있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햄버거를 먹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일어서서 걷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단 누워 있는 상태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화장실 앞까지 기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화장실 앞까지 기어가게 되자 그 다음에는 문 앞까지 기어가는 연습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기어오는데 반년이 걸렸어요. 조금씩 기어다녔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기어다니니까 희미하게 발끝에 감각이 돌아왔고요. 그 상태에서는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어서게 됐을 때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죠. 이렇게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지하철 새벽 첫 차를 타고 강남역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나갔어요. 자, 계단을 올라서서 지하철역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 햄버거 가게 앞에까지 갔어. 그런데 그때는 햄버거 가게가 24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차를 탔으니까 6시 반인가 도착을 했는데 2시간 반이 지나야만 문을 여는 상황이었죠. 저는 정말 망연자실한 채 입을 쩍 벌리고 이러고 서 있었어요. 자, 어떤 분이 일하시는 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딱 보고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한 30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밖을 딱 쳐다봤는데 제가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시 반, 2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밖을 봤는데 제가 아직도 이러고 서 있어요. 이분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밖에 있는 저 아저씨는 햄버거를 먹으러 온 건가? 아니면 날 먹으러 온 건가? 공포에 빠졌고요. 이분이 드디어 오픈 시간이 되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자물쇠를 열고 자기 자리로 가는데 백스텝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한테 등을 보여주기 싫었나 봐. 저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카운터로 주문하러 가는데 햄버거 가게 제가 천천히 걷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드디어 햄버거를 먹는다는 생각에 활짝 웃고 있었어요. 맛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카운터에 계신 아저씨는 이러면서 점점 표정이 안 좋아졌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주문했습니다. 햄버거 나왔는데 쟁반을 들고 갖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쟁반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탁드렸죠. 저기요, 제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제가 힘이 없어서 이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시더니만 이분 정말 어딘가 아프신가 보다 생각했는지 서빙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몸이 아니라 여기가 아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누워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햄버거 가게에서 콜라를 마시고 감자튀김을 먹으니까 고통의 투타치가 됐고요. 햄버거를 한 입 딱 깨물었는데 저 빵, 저 고기, 저 피클 아삭아삭 씹히면서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웃었고 또 한 입 먹었을 때는 다시 걷게 되었던 기쁨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다가 카운터를 보니까 이 카운터에 계신 분이 이미 멘탈 붕괴에 빠져가지고 비상벨을 누르고 가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게 밖에서 3시간 동안 서 있었죠. 문 열어주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들어오죠. 그러더니만 제가 몸이 너무 허약해요. 자, 어쨌든 저는 그날 울고 웃으면서 햄버거를 먹었고 바로 고속버스를 탄 채 평택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나 서 있는 상태에서 안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걷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행운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스몰 빅토리, 작은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스몰 빅토리. 작은 승리죠. 뭐냐면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서서 걸으려고 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기어가는 연습을 하고, 기어가게 되자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단계별로 작은 승리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이런 물탱크는 예를 들어서 1000cc, 5000cc 용량이 정해져 있죠. 가득 채운다고 더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친구들의 그 성취감의 탱크는 500cc를 채우면 1000cc를 늘어나고 1000cc를 채우면 10,000cc를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성취감의 탱크를 키우면서 스몰 빅토리를 반복한다면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프로레슬러로 복귀를 했고, 또한 2010년에는 일본 DDT 프로레슬링 14대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챔피언이 되자 밥샵이 저한테 도전 신청을 했어요. 밥샵. 근데 아깝게도 밥샵과 저의 경기는 제가 1차 방어에 실패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는 또 작년 10월 1일 PWF LOTC 8대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챔피언 벨트를 가져왔어요. 이거 마트에서 산 거 아니에요. 시합에서 딴 거예요. 자, 그리고 저의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칼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의 강연을 듣고 계신 거예요. 네. 교과서에 어떤 분들 나오죠? 이순신, 세종대왕, 김남은. 그러니까 앞서 두 분에 비해서 제가 함량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까지 제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사진 오른편에 어미 사자가 보이고 왼편에 아기 사자가 보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그런 문장이 생각나요. 사자는 자기 종족의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 사자들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키운다. 뭐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사자는요, 새끼가 저렇게 떨어지면 우르르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를 구해냅니다. 네. 사자는 결코 자기 새끼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독일의 동물학자가 1908년도에 잘못 관찰한 내용이 널리 와전되면서 퍼졌던 거고요. 경쟁력 강화, 또 자기 인생의 챔피언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미 사자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다른 약한 사람에게,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절벽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지. 네. 자, 이렇게 위대한 챔피언들의 비밀을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밝은 미래가 보이시나요? 네. 제대로 안 보이는군요. 여기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강연이 끝난 상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포토타임은 한 장당 5만 원씩 따로 별도 요금을 받는데 오늘은 특별히 무료로 진행하겠고요. 자, 그런데 사진보다 좀 더 진한 걸 원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허깅도 해드려요. 근데 허깅 같은 경우는 남자는 백드롭, 여자는 백허그. 자, 교차 선택 안 되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 다 받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본 간사이 지역에 위치한 라쿠세이 고등학교. 명문대 진학률이 높기로 유명한 학교다. 지금은 동아리 활동 시간. 그런데 입시 준비에 바쁠 고3 학생도 동아리 활동에 빠지지 않는다.
수영부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이마타키 유토군. 일본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교토대 진학을 희망하지만 수영대회 준비도 열심이다. 中学生にこの学校に入ってから中1からずっと高3まで続けてきました。その後7月にある近畿大会で、その後の8月にあるインターハイまで行くっていう約束を去年引退した先輩としたんで。 한국의 고3 수험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일본 학생들은 운동이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학업과 운동이 둘 다 학생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방과 후 학원과 집을 오가며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다. 部活に入ったからこその人とのつながりがあったり、あと精神面で辛抱強くなったり、勉強の面でも頑張ろうと思えるとこです。 학생들이 운동과 동아리 활동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들의 진학을 지도하는 니시카와 요시토 교육부장은 동아리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긴 수험 기간 동안 공부에 대한 의욕을 유지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느낀 성취감이 학업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勉強ばっかりでいくと自分の気持ちのやり場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なくなってしまって、もし勉強でうまくいかなくなってしまったらそれだけ塞ぎ込んでしまう。だけど、例えばクラブをやってるとそこのクラブの自信がまた勉強の方にも向かう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학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책임감과 자립심을 기른다. 여기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운다는 점도 중요하다. 운동과 동아리 활동, 공부를 병행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학생이야말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授業時間に集中するとか限られた時間で集中す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指導を中心にしていますので、全ての時間を勉強に費やせばそれでいい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せんし、実際生徒の中にはクラブ活動をやって限られた時間の中で集中して勉強して効果成績を上げているっていう生徒が多いです。 네, 자 김남원 씨의 글쎄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친근한 포근한 그 삼촌 같은 그런 강의고 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또 겁도 나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카리스마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기도. 일단 체격에서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얼굴이 제가 잘생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자존감을 부여하고 또 그 부여된 만큼 내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점점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었었는데, 네, 진짜로. 그런데 저 자신의 어떤 그 허들을 계속 상정을 하면서 좀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땀을 지금 굉장히 많이 흘리시네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감화가 돼서. 네. 그 내성적이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수줍음도 많이 타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샤이하죠. 네. 아까 작은 승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네. 글쎄 지금도 계속 그 승리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선택과 도전의 총합이고요. 그런 것을 게을리할 때 바로 그때부터 진짜 사람은 일종의 노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화가 아니라 삶의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도전을 함으로써 저의 어떤 그 뭐랄까요 한계 아니면은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좀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담이 정말 보통이 아니신데 원래 이렇게 입담이 좋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운동을 워낙에 한 곳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뜻은 그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케이션의 그 원래 뜻은 나누다, 공유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즉 또박또박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공통의 같이 목적을 찾는 게 바로
그 진짜 커뮤니케이션 본래 의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다 보면은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굉장히 멋진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멋도 좀 내보고 이게 저한테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지적을 칭찬 안 해주더라고요. 네, 이럴 땐 박수로 이제 네. 칭찬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궁금했던 점들 뭐 몇 가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질문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남미 씨가 지금 객석에 나가 있거든요. 예, 이남미 씨. 네, 오늘 정말 화끈하고 열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김남훈 씨하고 의상 한번 맞춰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뭐 7.8기 리포터라고 하면 과언이 아닌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강의를 들으면서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해설자를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분야긴 하지만 원래 선수를 시작하실 때도 해설자가 꿈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해설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 선수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 고통을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게 바로 해설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또 그 이제 선수들의 고통과 노력을 제대로 전달하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선수들이 좋아할까 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죠. 네. 선수도 좋아하고 이제 네. 시청자들께서도 그만큼 또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해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출연료 입금도 아주 좋아하고 25일 날 입금이 돼요. 그런 거 장점이 좋아하시는 많네요. 것도 저하고 공통점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입금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애니언고 1학년 2반 이가람입니다. 가람양도 제가 정말 웃으면서 열심히 강의 듣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늘 또 궁금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사람이 약점이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약점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얼굴도 잘생겼고 똑똑하고 이 넘쳐흐르는 에너지에 네, 여러분께서 미안해. 긍정을 해주셔야 제가 안전해요. 예. 그런데 네. 그 살면서 누구나 어떤 자기의 어떤 단점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어떤 단점과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네. 뭐냐면 내가 정말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해, 난 이런 게 좀 모자른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강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학생들 질문 좀 받을게요. 예, 앞에 이쪽에 좀 주세요. 작가로서나 프로레슬러서나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슬럼프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항상 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자신의 어떤 성과를 얻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그럴 때 내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비행기 아시죠? 큰 비행기. 이 큰 비행기들이 가끔가다 떨어지는 아주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는데, 최근에 모 항공사의 비행기가 추락을 했었는데 왜 추락을 했냐면은 이 고도가 몇 미터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뭐냐면 이 대형 비행기는 앞에 피토관이라고 해서 기압과 고도를 측정하는 일종의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만약에 고도가 낮다 그러면 출력을 높이고, 고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출력을 낮추는데, 이게 만약에 얼어 있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비행기가 실속을 하게 되면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뭐랄까, 나 자신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장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네. 기록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또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렇게 만약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일단은 이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게끔 기원하면서,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일단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기 쓰는 게 좋은 방법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메모장에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자기 생각의 사고의 흐름을 계속 기록을 해두는 거죠. 네, 또 궁금한 점 손 드세요. 네, 이쪽 앞에. 경기에 출전하시거나 아니면 중계 같은 걸 하실 때 혹시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가지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을 때 나타나는 효과나 이런 건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네, 그 프로잖아요. 프로페셔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팔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프로페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합을 하러 가면은 뭔가 막 어설프게 막 상황이 되어 있고 또한 중계도 라이브로 들어가면 뭐 제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자리에 와주신 관객분들이 또한 이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이 경기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프로페셔널이고요. 바로 나는 그런 프로처럼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합니다. 근데 그럼 프로로서 자각을 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보람이고 또 하나는 입금입니다. 뭐냐면 보람은 자동차로 치면요 핸들 같은 거예요. 핸들. 예, 자동차에 핸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자동차는 출력이 엔진이 있으니까 바로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저에게는 입금이 바로 엔진이고 보람이 핸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에 핸들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겠죠. 보람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에 출력만 엔진만 있으면 그러면 아무데나 막 날아가 버리겠죠. 뭐 사고도 날 테고. 마찬가지로 돈만 쫓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과 보람, 핸들, 엔진 이 두 개를 찾아가는 어떤 프로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뭐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 그 박수 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생각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좀 다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그런 생각 깊이를 좀 더 깊게 하는데 평소에 어떤 그 독서라든지 어떤 그 생활 습관이랄까요? 좋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독서량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독서를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독서를 아무래도 좀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숙제처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독서는 재미로 일단 해야 돼요. 재미로 해야 되니까 순전히 재미를 찾아서 책을 읽다 보면은 조금씩 분야가 넓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전망과 은폐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딘가에 나섰을 때 나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적이 나타났을 때는 은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그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대부분 그 사반나 지역, 초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전망과 은폐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독서는 바로 내 꿈에 대해서 전망과 은폐, 나 자신을 전망과 은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책을 꼭 뭐 너무 이렇게 베스트셀러 아니라도 좋으니까 제 책을 읽으셔도 좋아요. 제 책은 입금이 되겠네요. 제 책은 너무 좋아서 읽지 않고 책장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피부 미백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좋은 선생님들의 책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떤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자신 있게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 찾아보면은 바로 열정과 사랑이네요. 결론은요. 예. 자, 에듀 콘서트 제 3회 교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힘을 주신 김남훈 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